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항상 히구라를 지켜주던 그렇죠.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물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들으시는 분도 그렇죠. 있으시지만, 네. 김변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김선욱 변호사는 굉장히 한가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변호사인데 뭐 별로 안 바쁜가 보다. 그래서 사무실이 잘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의외로. 네. 진짜로. 아니 변호사들 되게 바쁘던데 매주 저기 가서 녹음하고 앉아 있는 걸 보면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다. 진짜 변호사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 말씀을 드리자면 잘 되고요. 세승은 잘 되는 로펌이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쪽 바닥에서는 뭐 하여튼 잘 되는 로펌이고 김선욱 변호사도 굉장히 바쁘죠. 아유, 엄청 바쁘시죠. 바쁜데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시간을 자꾸 막 옮겨가면서 저희가 모이는데요. 오늘은 도저히 해도 안 돼서 급한 일이 생기고 옮길 수도 없고 양쪽 뭐 앞뒤로 다 밀려 있고 저 또 김변 말고 또 전화 또 우리 곽 기자나 시간도 맞춰야 저희도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은 같이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아쉽습니다. 네. 사실 뭐 김변이 본인도 저번에 말했지만 그 대학원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게다가 무슨 각종 단체의 자문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디 뭐 위원회 위원 무슨 또 뭐 어디 병원 윤리위원회 뭐 이런 것도 또 뭐 가야 된다 그러고 오늘은 뭐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김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평소보다 좀 재미없는 그러니까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최근 발표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해프닝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네, 차등숙가제 폐지 등의 소식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책 읽어주는 여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이 진행하려니까 좀 맹숭맹숭해서 맹숭맹숭하고 청취자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책녀 출연할 김하나 편집자를 그냥 지금부터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녀 김하나 편집자입니다. 네, 뭐 오늘 저 전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각오 한마디? 갑자기 불러드려가지고 조금 5분 전에 출연이 결정됐죠. 좋은 방청객, 호응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9일 한글날에 보내드리는 히구라 125회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아까부터 나와 있죠?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던 차등숙가제. 그렇습니다. 시행 15년 만에 폐지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차등숙가제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환자분이 내시는 거랑 일반인 김하나 씨한테 한번 물어보죠. 차등숙가제가 뭔지 알았어요, 원래?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죠? 모르셨죠? 네. 왜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내시는 본인 부담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는 거에 사실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알 수도 없는 제도였죠. 그렇죠. 뭐예요? 차등숙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좀 드리면 지난 2001년도에 당시에는 건강보험제장이 이제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게 의약분업 직후에 그 진찰료 뭐 조제료 이런 거 산정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확 재정이 나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재정 안정화, 건전화 뭐 대책을 여러 개 내는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중에 이게 하나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시적 조치로 이게 도입이 된 건데, 내용을 좀 보면, 하루에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환자가 하루에 75명이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75명까지는 진찰료, 의사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찰료를 100% 다 지급하는데, 75명이 넘어가는 그 순간, 76번째 환자부터는 진찰료를 그 100명까지, 6에서 100명까지는 90%만 지급해요. 깎아서. 진찰료를. 그 다음에 이제 100건이 초과해서 150건까지는 75%만 지급하고, 150건이 넘어가면 50%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급 잘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하루에 많이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점점 진찰료를 깎아서 돈을 조금 덜 주겠다는 거죠. 자, 김하나 씨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냥 딱 듣기에는 제가 의원이라면 네.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억울하죠. 네, 굉장히 좀 뭔가 리저너블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요? 자, 오늘 네. 한글날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리즈너블 이런 용어 쓰지 맙시다 우리. 네.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당시에 그때는 제가 여기 처음 말씀드릴 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이 또 살짝 들어가냐면 이게 이제 3분 진료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네. 하루에 이제 의원급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근데 그 시간에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환자 한 명당 진찰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거랑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그때 2001년도에 시행이 됐던 거였죠. 그렇죠. 네, 한시적이었는데 지금 10몇 년을 15년이 된 거죠. 네, 네. 된 거였어요. 근데 예. 김하나 씨, 그 하루에 한 명의 의사가 환자를 100명 넘게 막 150명 넘게 보는 거. 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예, 그쵸. 또 저는 환자 입장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뭐, 100%. 네. 그러니까는 조금 환자를 너무 그렇겠죠. 많이 예. 보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보라는 이런 취지도 있었는데.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근데 또, 아까도 김하나 씨도 얘기했지만은, 똑같이 진료를 하는데, 그냥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환자가 나한테 그러니까요. 많이 왔을 뿐인데, 네. 이유 없이, 많이 깎이는 거죠, 받다고 많이 받는다. 진찰료를 깎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차등수까지를 없애야 된다. 이런 15년 요구를 동안 계속 폐지 주장을 해왔죠. 어차피 네. 한시적인 거였고 그게 중요한 거는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막 돈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네. 이거 왜 지금 계속 하느냐 이런 네. 주장을 계속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 합리적인 주장이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예. 통계 보면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깎으면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예. 그리고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의사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 액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봤더니 2010년에는 한 780억 원 정도. 가져간 이때가 거죠. 제일 많았어요, 보니까. 예. 2011년에 좀 줄어서 뭐 550, 그 다음에 630억, 네. 뭐 이런 정도인데. 자, 비슷비슷하게 몇백억 이상은 계속 가져가는 600억 정도가 그냥 이유 없이 뺏겼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의사들은 그렇게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네. 거죠. 예. 근데 저것도 약간 웃겼던 게 요거는 요 차등수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그러니까 의료 동네 의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는 200명을 봐도 똑같이 상관없습니다. 예. 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지금 드는데. 리즈너블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글날이라서 네. 못한 거죠. 그래서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도를 차등수까지를 그렇게 폐지하면서 네네. 같이 따라오는 변화가 있죠. 있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덜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건정심에서 있었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은. 그거부터 할까요? 네. 일단 3개월 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기구죠. 거기에 이제 이 차등수까지 폐지안이 올라갔는데, 당시에는 이게 부결됐어요. 저쪽 시민단체 이쪽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게 부결됐거든요. 근데 3개월 후인 지난 2일날 건정심이 다시 열렸는데 여기 이 안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보통은 한번 이렇게 부결되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진짜로 이게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표결까지 간 상황에서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2표 이렇게 돼가지고 폐지가 의결되긴 됐는데, 물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민단체 측에서는 아직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박쌤이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같이 달라지는 변화. 같이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복지부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짧은 진료 말씀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3분 진료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의료 차등수가제가 있던 거였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짧은 진료 시간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급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사실 병원급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대학병원이 문제 아닙니까? 네. 모든 병원급이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은 병원들인데 안 되는 병원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급이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 문제는 병원급인데 이 의원급의 차등수가제가 아직도 있으니까 이게 병원급의 그 짧은 진료 시간을 좀 바꿔보려고 해도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의원급에 있는 차등수가제가. 그래서 이걸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병원급에 뭔가 이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습니다. 지금 의원급에는 차등수가제를 없애주는 대신에 병원급에서는 그 환자 보는 수만큼 평가를 내서 그 환자 수에 따라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겠다. 지금 이 안이 여기 담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없애는 대신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그렇죠. 하루에 굉장히 많이 볼 보면, 경우에는 뒤집어 말하면 이제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네. 뭔가 하여튼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좀 들었는데요. 복지부에서 보면 A 대학병원이라는 데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외래 환자를 만약에 250명을 본다. 그리고 B 대학병원은 1인당 60명을 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는 걸로 지급이 되는데요. A 병원에는 진찰료 6,000원, 입원 6,000원씩 지급되는 반면 네. B 병원은 각각 10,000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조금 보면 더 준다는 거죠. 진찰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계획을 짜고 있어가지고 복지부에서는 그러니까 바꾸는 것 같아요. 이 틀을 이 차등수가제가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이제 의원급에서 진짜 필요한 병원급으로. 네. 그 의료계 전체로 보면 그럼 아랫돌 빼서 윗돌 계획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돼요? 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700억 정도가 삭감되던 거를 의원급에는 그대로 그러면 네, 주는 늘어나는 대신에 이쪽에는 이제 병원급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700억도 빼는 거 아니에요? 뭐 줘야 되는 돈을 안 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온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지난 3개월 전에 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안까지는 자기네들이 얘기를 안 해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대안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가결된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건정심에서 한번 부결된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올려가지고 가결시킨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쪽에서 지금 소송을 준비라고 하는데 이 복지부에서는 건정심 절차도 표결 절차까지 마쳤고 우리가 이런 대안도 마련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소송해도 우리는 뭐 이길 자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보통 지금 이럴 때 김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그 재판결이 난 거를 다시 하려면은 되게 뭐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법안은 오히려 그냥 새로 만들면 개정하면 되지만.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는 그렇죠. 되게 복잡한데 건정심 의결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지 않을까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내부적으로 그냥 다시 안건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건이 있고 뭐 보고 안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갔을 경우는 뭐 이렇게 포격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시민단체에서는 뭐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겠지만 아마 내용상으로 그렇죠. 하루에만 환자 100명, 200명 보는 사람한테 왜 돈을 더 주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뭐 3분 진료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내용적인 반대도 있을 것 같네요. 꽤 반감이 심해가지고 그날 그 2일날 열었던 건정심에서는 실제로 표결을 하고 이럴 때 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퇴장까지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기권 두 표라는 게 아마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었던 반감이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지금 현 상황을 봐도 그렇고 폐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 점을 그런 명분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어쨌든 차등수가제는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내일부터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니 12월부터라고 바뀌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네네. 근데 뭐 환자분들은 사실은 변화 상관 없으시니까요. 관련해서는 뭐 크게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자, 지난 6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약간 이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그냥 봤을 때 그 중국의 노벨상 받으신 분이 중국 전통의학연구소 소속 무슨 투유유 네. 박사님이신데 그 타이틀만 보면 이분이 전통의학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타셨다고 해서 조금 놀라운데 한의 하시는 분이 지금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얘기인가?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거가 좀 연관된 지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건 그렇죠. 사실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예. 일단 그 노벨상을 이번에 누가 탔는지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의 윌리엄 캠벨이라는 교수분하고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라는 교수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투유유 교수님이라는 이 세 분이 타셨는데요. 네. 세 분 다 이제 기생충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분,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해프닝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이 중국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투유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소속 교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라리아 약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 공로가 인정돼가지고 지금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약간 한의 쪽에 조금 발을 걸치고 있어가지고 국내 한의원에서 국내 한의계에서 요 소식을 접하고 한방의 쾌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성명을 좀 발표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국 국적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본은 뭐 너무 20번째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물리학상인가도 또 받았죠. 그래서 네. 일단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상 소식이 딱 밝혀지자마자 한방의 쾌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성명이 굉장히 좀 네, 길고 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도 읽어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아서 네. 대한 한의사협회가 6일날 발표된 6일날 직후에 투유 교수의 노벨 의학상 수상에 대해서 중국이 중의학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중의학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의미를 일단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헌법에 중의학을 육성 발전시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중의학에 애정을 쏟고 있다며 중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하며 중의학 과학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의사들이 기본적인 수술을 시술하고 양약을 사용하며 통합의학에 앞장서는 중의학, 서양의학을 넘어 의학 자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번 노벨 의학상 수상 역시 말라리아 치료에 중의학을 이용한 것으로 한의학 역시 신종 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기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투유유 교수가 말라리아 약을 발명하신 건 맞고 중의학을 약간 이용하신 것도 맞는데 지금 이름이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그 풀이 이름이 개똥쑥이요. 개똥쑥. 개똥쑥인 거죠. 개똥쑥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옛날부터 민간에서 말라리아 치료를 많이 사용을 했대요. 뭐 다른 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썼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 고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투유 교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뭐 물질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이제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약으로 만드신 거죠 실제로. 근데 이 약이 말라리아 치료에 진짜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2006년도 이후에 WHO에서는 말라리아 치료 시 이 약을 1차 의료제로 써라 이렇게 공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로는 있으신 분인데 한의학께서 지금 약간 잘못 핀트를 잡으신 거는 이분이 그 한방 고서나 뭐 이런 걸 본 것도 맞고 그 풀에서 힌트를 얻으신 것도 맞아요. 근데 약을 만드는 진짜 중요한 이 말라리아 약을 만드는 과정은 전부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노벨 의학상 관련된 기자회견을 보셨죠, 유튜브로. 예. 그 내용이. 다 보지는 않고요. 한 네. 50분 정도 기자회견 했는데. 네네. 그 한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논란이 있길래. 있었죠. 그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려고. 예. 이렇게 좀 봤어요. 네. 봤더니 그 한 50분 동영상인데 한 25분 중간쯤에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찾으시면. 한 25분쯤에 어느 중국계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외모나 뭐 발음을 보면 중국계인 것 같은 어떤 여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자 기자. 여기자가 질문을 해요.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이번에 상을 중국의 전통의학에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노벨위원회의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끊어요. 끊었다는 게 중요하죠. 질문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 아주 쉬운 문장이니까 영어로 직접 읽어드리면 It's very important that we are not giving a prize to the traditional medicine.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번역을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전통의학에 상을 준 게 아니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우리는 전통의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메디컬 리서치를 통해서 새 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그렇죠. 그 공로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it's not 이러면서 그거 절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덧붙이기까지 하거든요. 확실하게 선을 그런 것도 노벨위원회에서 방금 하신 그걸 보면 좀 의식이 됐었나 봐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건데, 요 한의협에서는 약간 핀트를 이제 잘못 잡으시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제 한의협에서 나온 그 성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속보이는 멘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의협과 관련해가지고 있는 이슈 2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랑, 그다음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거의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요거는, 너무 요거를 한의협이 그 부분은 아직 아까 읽었나요? 신종 감염병 치료. 네네. 근데 너무 속이 좀 보이는. 얼마 전에 한의협에서 독감 예방 접종은 주술적 행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갑자기 그거 왜 생각나죠? 신종 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은 사기라는 주장이 같은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맞았는데. 독감 예방 접종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근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670만 명이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70만 명 정도. 일주일 만에 230만 명이 이미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보건소에 가서 일자를 말씀하시고 예약을 잡으면 인플루엔자 접종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었는데 지금 10월부터 오늘 11월 15일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사이에 동네 병의원들에 가서 맞아도 공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갑자기 확 몰려서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죠? 이 안에 지금 5일인가 만에 230만 명이 맞아가지고 난리가 지금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국인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약을 이제 질본에서 뿌렸죠. 근데 뿌릴 때 이 약이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고 실제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장사가 잘 되는, 평소에 잘 되는 기관에는 그 단골들이 이제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단골들도 하니까 금방 이게 동이 난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데는 처음에 한 100개 갖다 놨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불균형이 있는 건지가 지금 약간 이슈긴 한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렵게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딱 갔는데 1시간 줄 서서 기다렸는데 떨어졌다고. 딴 병원 가라고. 그래갖고는 옆에 병원에 가서 또 줄 섰는데 거기도 없어졌다 그러고. 그래갖고는 막 찾아 헤매다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일도 생긴다 그러고.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젠가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는 이제 많이 받았다, 성공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를 안 짚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진된 곳이 있는데 그럴 경우엔 옆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떨어진 동난 곳에서는 추가로 공급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안 돼요? 안 된다면서요? 그것도 되게 애매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되게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게 지금 오송에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가. 전화가 안 되죠? 전화를 계속 했는데 어제부터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계속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통화 중입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근데 이게 실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한동안 조금 이게 오프를 시켜놓은 건지 그거는 지금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좀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65세 이상만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나 가가지고는 무료라던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옆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참 난리 난 게요. 제가 어제 이제 의과대학에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러세요? 그 강의실 주변에 그 굉장히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아니고 거기가 식당도 아닌데 근데 보니까 다 병원 직원이에요.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수술복 입고 이런 분들이 쭉 서 있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 그 옆방에서 강의했어요. 이 줄은 뭐냐 그랬더니 저 독감 예방 접종 맞는 줄이라고. 그분들은 65세 이상이 아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또 대상이 되거든요. 네, 환자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독감 예방 접종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답을 좀 해줘야 되는 질병관리본부는 통화가 안 되고 있어.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아주 저희도 답답합니다. 자, 갑자기 아무튼 독감 예방 접종 얘기를 했는데 노벨상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네네. 뭐 의사협회에서도 한마디 했죠. 어이없다 이러면서. 어이없다 하죠. 한의업이 한의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이용해 혹세 무민하고 있어 안타깝다. 오히려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것까지 이용한다는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기생충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상을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유명한 기생충학자가 있죠. 서민 교수. 서민 교수도 뭐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뭐 모든 약은 다 식물이나 토양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투유 교수는 개똥 쑥에서 말라리아 치료를 찾은 것뿐이며 한의학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일단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민간요법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현대의학에 편입될 수 있다. 이게 투유 교수 사례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있다. 문제는 한의학이 과학적인 검증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 한의업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노벨의학상의 99%는 의학에서 받았으니 우리나라의 수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99%의 지원을 의학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뭐 그렇죠. 네. 99%보다 더 되겠죠. 100년 뭐 넘었고 1년에 막 2명도 받고 3명도 받고 그렇죠. 하니까.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이 논란을 보면서 저는 저 생각도 났어요. 천연물 신약. 그렇죠. 천연물 신약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출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약 스티렌. 그렇죠. 그랬는데 스티렌이 그렇게 좋은 약이라고 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팔렸죠. 뭐 리베이트도 뭐 관련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많이 팔렸는데 외국에 수출을 전혀 못 하잖아요. 왜 못 하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키고 임상시험 생략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진짜 글로벌 뭐 신약으로 만들고 인류를 구하고 노벨상 받고 하려면 다 세계가 인정하는 그 같은 언어, 같은 그 과학이라는 언어는 하나거든요.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노벨상을 탄 거고. 그렇죠. 2006년도에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뭐 96년도부터 발견은 그때 됐고 WHO가 WHO에서 인정한 거는 2006년. 2006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뭐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뭐 국뽕도 아니고 뭐 하여튼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뭐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아까 그 성명에도 있지만 계속 우리나라 정부가 더 한약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한의업에서. 아니 그동안 조 단위로 지원했는데 뭐 하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 좀 알려주고. 한의학 육성법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막 지적 많이 했는데 돈 되게 많이 썼거든요. 뭐 조 단위로 갖다 주고 이러고 있는데. 결과물이 갖다 주고 뭐 했는지 물어보면은 맨날 얘기 안 해주고 진행 중이라고 없나요? 그럼 공개된 없어요. 공개된 또 아주 없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논문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죠. 아무튼 뭐 노벨상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지금 요 노벨상과 기생충 요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사실 서민 교수가 여기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셔야 되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근데 서민 교수도 바빠요. 많이 바쁘시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못 오고 몇 시간 후에 많이 바쁘셔서 몇 시간 후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늘 녹음을 이제 다 했으니까. 그렇죠. 서민 교수는
저희 자매 방송이죠. 나는 의사다. 노벨상 특집편에 지금 출연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거 들어보시면 훨씬 재밌는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거가 이제 183회 나는 의사다. 네. 해가지고 이제 그 10월 10날, 10월 10일 토요일. 네. 바로 다음 날 나오는 거죠. 10월 10일 날 올라가는 나는 의사다 183회 노벨상 특집에 서민 교수가 출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들으시면 최근에 이제 이슈 되는 거 가지고 조금 지식을 좀 채우셔가지고 어디 가서 좀 잘난 척도 좀 하시고 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고민 끝에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뭐 좀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시기하다기보다는 뭐 좀 그런 건데요. 네. 이제 일단 금연 치료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담배값을 올렸잖아요. 네.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세수가 엄청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담배값을 올린 거는 담배를 좀 끊게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부가 명분을 찾으려면 이 금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 15만 명? 원래 목표는 100만 명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흡연자는 한 1000만 명 되나요? 엄청나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의 한 15% 정도? 뭐 1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이걸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5일에 복지부가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서 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이 금연 흡연자분들이. 그때 네. 이제 의료기관에 금연 상담료를 주는데요, 정부에서.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의료기관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데요? 이게 지금 초진의 경우, 처음 와서 상담했을 경우에 15,000원을 주는 걸로 원래 돼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주고 있어요, 상담료를. 그러니까 일반 감기 환자 진료했을 때 진료비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돌려봤더니 생각보다 이 흡연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의 상담 시간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기 환자 한 명 진료하는 것보다 훨씬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꾸 불만이 나오고, 야, 이거 이 돈 받아가 할 거니 차라리 안 하고 감기 환자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심지어는 환자들도 별 메리트가 없다. 이거 내 돈 내고 가서 받을 정도로. 이게 본인 부담 30% 그대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안 가시는 거예요. 환자들도 아시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담 받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시는 아시니까. 건데. 근데 상담 받으면 그래도 확률이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좀 방법들에 대한 가이드도 그렇죠. 받고 이러면. 저도 이제 상담을 안 받아봐가지고 네. 말씀 못 드리는데 한 10분 이상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받으시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주 심플한 방안을 내놨죠. 이제 의료기관에는 상담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한 55% 정도 올려주고. 그러면 네. 좀 길게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진으로 12,000원이었는데 22,830원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진 아닌 경우에는. 초진 아닌 경우에는 금연 유지 상담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9,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14,000원 정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5% 퍼센트지로 하면 그 정도 이제 올려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의료기관은 그렇게 주는 거고 환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 부담 30%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20%로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준 거죠 이제. 네. 떡고물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보겠다 우리가 하면서 근데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약국도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약국 금연 관리료라는 거를 받거든요. 약국도. 왜냐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은 다음에 주로 이제 챔픽스 이런 거 약물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면 약국도 요 처방전 처리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금연관리료라는 거를. 원래 조제료 이런 거 말고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제료 이런 게 없고 그냥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약국 금연관리료라는 게 2,000원이 원래 있었어요. 한 건 처리하면 2,000원을 주는 거예요. 조제료는 없고? 그랬는데 이번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보니까 보도자료는 안 나와 있었는데 취재해보니까 이 약국 금연관리료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300%가 올랐어요. 300%? 네. 원래는 2,000원 주던 거였는데 약국에서도 불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챔픽스라는 약이 약간 향정신성 뭐 이런 것기도 하고 우리도 줄 때 복약지도 다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기존 약은 약 줄 때 조제료 주고 뭐 이런 거 주고 다 주는데 왜 이거 안 주냐 우리 할 때는 이게 좀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주던 2,000원은 행정비용이다 이거는 여기 들어가니까 그 행정비용식으로 2,000원 그냥 주던 거 주고
6,000원을 얹어서 그 조제료, 뭐 상담료, 뭐 복약지도료 이런 거 다 플러스 해가지고 한 6,000원 정도 우리가 더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원 받던 게 8,000원 받는 걸로 늘어난 거예요. 야, 300% 상향 조정. 뭐 말을 바꾸면 4배로 늘었다 그런 건데.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도자료 뿌릴 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뭔가 굉장히 많이 당근을 주는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박은 약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 활성화. 그 보도자료에서 왜 뺐어요 그거를? 보도자료에는 일부러 뺀 건가? 금연관리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만 있었고 네. 얼마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저기 일반 신문에는 그 일간지나 뭐 의료계 전문지에는 그 내용으로 뿌리고 약계 그렇죠. 전문지에는 약계는 취재를 따로 뿌린 거 아니에요? 혹시? 취재를 따로 했었을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 자기네들은 중요한 게 이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약간 있긴 있어요. 이 챔픽스 관련돼 가지고 원래 마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약값을 상향을 해버려가지고 약국에서 그 약으로 얻는 마진이 적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상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올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너무 올려줘가지고 이게 오늘 아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아마 기사화가 됐는데요. 아마 이게 알려지면 의료계 내에서 약간 좀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예전에 의약분업 때도 조제료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진찰료에 계속 비해서 있는데 뭐 이런 지금. 얘기 있었는데 많이 조금씩 그래도 줄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조제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너무 줄어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근데 너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취재하고 나서.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예요? 뭐 금연 상담을 다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금연 방법 중에서 약을 먹는 받으면, 것으로 네, 우리가 결정해서 처방전을 주고 자 가서 이 약을 받으세요. 드세요라고 네. 이제 했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 갔어요. 그 처방전을 주겠죠. 그 처방전을 줘요. 그럼 약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사이에 뭘 더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복지부 생각은 그 과정에 복약지도가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챔픽스가 약간 향정신성 뭐 이런 거 있고 일본 사례긴 하지만 뭐 자살 뭐 이런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복약지도가 특별히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약사들이 그 복약지도를 잘 할 것으로 믿는다.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6,000원을 딱 그렇게 필요하면 진작하지 왜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인제에 올린대요? 아니요. 잘 안 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네. 뭐 일단 잘 모르지만 금연 이 치료 상담하는 동네 의원 의사분들은 이 뉴스를 보면 처음에 살짝 기쁘다가 굉장히 불쾌해지는. 약간 불쾌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상담 과정에서 약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일단 들어가거든요. 의사분이 그렇겠죠. 설명을 해야죠. 네. 당연히 그 약은 어떤 약이다 뭐 이렇게 그럼요. 설명을 할 네. 거고 네.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에 그 얘기 뭐 판결 관련해 얘기를 했지만 했었죠. 예. 안 하면 또 복약지도라는 것도 원래 이제 의사의 임무 고유- 중에 고유 임무 하나거든요.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약에 네. 대한 설명도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하여튼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리고 약간 좀 덧붙이자면 원래는 이 금연치료라는 거를 급여화 시키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복지부에서. 지금은 급여화는 아니고 네.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해서 공식 급여는 아니고 네, 등록해가지고 그 재원, 그러니까 그 건강증진기금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요. 네, 뭐 이번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급여화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복지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부 생각은 급여화는 약간 조금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실제로 금연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급여화는 물 건너갈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급여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연치료를 감기랑 똑같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나 담배 좀 끊어봐야겠다. 그리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진료받고 챔픽스 처방받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급여화를 하면서 지금처럼 등록제를 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안이 지금 복지부가 가진 안인데 첫 번째 안은 참여자, 그러니까 금연치료 참여자는 확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비용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얼만큼 챔픽스를 처방받아서 뭐 얼만큼 하고 뭐 얼마나 먹고 이런 게 전혀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게 문제인 거고.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네. 네. 그리고 후자는 의료기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여화 하는데 행정 부담은 그대로 급여화까지 되면은 의료기관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발을 뻗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지금 현재는 그 등록된 기관들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등록된 그러니까. 기관만 아무나 하는데, 되는 게 아니라. 예. 나머지는 이제 근데 이게 그 등록된 기관이 적다라는 거죠. 이 참여하는 기관이. 그렇죠. 그래서 늘려보려는 거다. 그것도 늘리고 환자도 늘리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 이 활성화 방안이 잘 돼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치료받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굳이 급여화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꼭 급여화를 원하면은 이번 그 시범 사업 비슷한 이거는 참 실패해야겠네? 만약에 급여화를 진짜 원하신다면 요거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급여화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굳이 복지부는 문제가 있는 급여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글쎄요.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급여화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외부에서 이거는 건보 재정을 안 쓰는 거니까. 건보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왜냐면 건강기금에서 건보로 오는 돈. 이미 건보로 왔던 거니까. 온 거를 쓰는 거니까 똑같군요. 건보에서 쓰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화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 안 하는 나라들도 있고 한데. 근데 급여화를 하게 되면 너무 부작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돼가지고 복지부는 급여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급여를 취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어렵죠. 지금 이렇게 뭔가 기금을 통해서 특정한 사업으로 하면은 하다가 이제 평가봐서 중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제약계에서도 챔픽스가 사실은 이슈인데 이게 급여화가 되면 이 챔픽스가 급여 목록에 등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약사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일인데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리고 준비도 다 돼 있어요 이미. 복지부가 결단만 하면 바로 등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정해져 있고. 예. 근데 여기 지금 스톱이 걸리면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챔픽스 급여 등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일단 계획은 없다. 계획은 없죠. 급여화가 안 되면. 이렇게 지금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그 본인 부담금 있다 그랬잖아요. 금연 치료 프로그램 참여하면. 네네네. 근데 금연에 성공하면은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금연에 성공 못해도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은 80%까지 돌려주고, 그 다음에 금연에 성공하면은 성공 인센티브를 10만 원 주고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유인책인데,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신대요. 그거 뭐 언제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 이제 복지부 생각은 그렇게 주면 더 이것도 잘 이수하고 열심히 따라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시작 단계부터 환자들이 그거 뭐 얼마나 주는데 뭐 그거 어떻게 받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 부담을 깎아주는 거를 요번에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환자 입장에서만 보면요. 금연에 성공하면 공짜입니다. 사실상.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네. 12주 금연 치료를 하면서 약을 먹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지금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한 9만 원으로 떨어뜨려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80%까지 돌려준다는 거니까 한 7만 원은 돌려준다는 거죠. 주는 거죠. 7만 원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성공 인센티브를 10만 원 주니까 다 주는 거죠. 돈이 남네 오히려. 이걸 다 하고 약 먹고 금연에 성공하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한 8만 원쯤 남는 거네요. 병원에 낸 돈보다.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김하나 씨 담배를 며칠 피다가 요걸 신청을 하는 거죠. 금연을 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한 12주 동안 이렇게 이수하면 한 8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굉장한 투자시네요. 일단 그러려면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야죠. 검사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저희 아버지한테 추천을. 아버님 아직 금연 못 하셨으면 요 프로그램 추천할 만하죠. 네. 아버님이 뭐 좋아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돈 8만 원 때문에. 제가 뭔가 의료계 무슨 신문사에 갔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소리 듣고 다니는지. 우리 회사에서 흡연자들도 좀 몇 명 보낼까요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 뭐 르포 기사를 쓰시려는 건가요? 아니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금연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금연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아까부터 앉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죠. 책 읽어주는 여자 김하나 씨 어서 오세요.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하나입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희구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 여름쯤 오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인사드렸었는데요. 벌써 만추가 됐네요. 네. 지금 만추예요? 아닌가요? 그냥 가을이죠. 만추는 한 11월쯤 돼야 만추 아닌가요? 근데 좀 추워가지고 벌써. 아니, 이게 김하나 네. 씨를 이렇게 편집을 보면 네.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만추가 만추, 되었네요. 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그런. 탕웨이. 그럼 네. 그렇군요. 현빈. 현빈. 아, 네. 현빈. 만추를 하면 현빈이 떠오르는군요, 김하나 씨는. 아, 그거 우린 다, 리메이크인 걸로. 네, 그렇죠. 네. 우린 다 탕웨이가 떠오르는. 탕웨이가 떠오르는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아, 요거. 제목만 보면 뭐 감이 딱 오는데 예전에 네. 저희가 했던 그 청진기가 사라진다. 네, 네. 후속. 음. 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2년이었죠. 청진기가 사라진다를 저희 청년의사에서 출간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많이 팔렸죠, 이 네. 책이. 네. 제목도 자, 뭐. 예. 네,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죠. 에릭 토폴의 신간입니다. 원서 제목은 사실 The Patient Will See You Now라는 제목인데요. 박쌤께서 아주 끝내주는 한국어판 제목을 만드셨어요.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그렇군요. 사실 청진기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이 네. 뭐라 그럴까요? 괜찮았다면 네. 네, 요거는 쉽게 정했죠. 그냥 속편이고 후속편이니까. 같은 얘기. 영어 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네. 영어 제목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네. 청진기가 사라진다? 해석 한번 해주시죠. 예.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영어 제목은 그 의료의 파괴적 혁신 뭐 이런 네. 재미없네요. 창조적 네, 네. 뭐 파괴 이런 계열이었고 네. 이번 거는 뭐, The 네. Patient Will See You Now는 이게 이제 뭐 환자가 뭐 해줄 거예요. 환자가 환자분이- 당신을 봐줄 네. 거예요. 네. 이런 네. 뜻인가요? 이게 이제 네. 그 미국 사람들은 딱 듣자마자 알 표현인데요. 아, 그래요? 미국인들이 병원 가면 가장 많이 거의 언제나 듣는 표현이 The Doctor Will See You Now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닥터를 보통 이제 가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우리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지만 미국은 그 뭐라 그래 진료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의사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빈방 안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으면 뭐 간호사나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오실 거예요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더 닥터 윌 씨 유 나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닥터의 네. 자리를 페이션트로 딱 페이션트로.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기가 어려운 문장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 에릭 토폴은 이 책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피 한 방울만으로도 신속하게 임상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밤낮으로 자신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또 의사를 볼 필요도 없이 심지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예. 딱 봐도 이제 환자가 주변에 뭔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네.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미래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를 좀 불러올 수 있고 네. 이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토폴이 그 의료의 민주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네, 의료의 민주화. 네.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헬스케어가 권위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했죠. 네. 그거를 이제 가부장주의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제 헬스케어가 그 가부장주의 모델에서 동반자 모델로 또 독재 모델에서 자율적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토폴이 자꾸 여러 번 여기저기서 표현하는 게 이 스마트폰이 의료에 미칠 영향은
중세의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금속 활자, 네. 예, 그거의 발명하고 같은 거다. 그 정도까지 네.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활자가 발명돼서 그 활자 이전에는 그 사제 계급이라든지 그렇죠. 특정한 예. 소수만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인쇄술의 발명으로 모든 네. 사람이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서 의료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있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환자들에게로 이제 주인이 바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한번 고민은 많이 해보셔야 될 굉장히 문제인 고민해야 것 될 같습니다. 주제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 저자가 책에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를 유명하죠. 예, 네. 주목하고 요즘 있는데 너무 살 빠졌다고 걱정하는 그 졸리 많이 말하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빠지긴 네. 했더라고요. 지난 2013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제목이 My Medical Choice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글을 통해 졸리는 그 BRC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후에 양측성 유방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졸리는 그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어머니로부터 휴론 혈통을 물려받았어요. 그런가요? 예, 이 혈통은 일반인들보다 그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리 역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고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87%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기억이 언뜻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방암에 안 걸렸는데 안 지금 걸렸는데. 그랬던 네. 거죠 그때. 안 걸렸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걸릴 확률이 높다. 걸릴 확률이 높다고 네. 87%다 뭐 네. 이렇게 나왔더니 그냥 예방적으로 양쪽 가슴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죠. 네, 아마 이모하고 어머니도 다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고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에릭 톡폴이 이거를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서가지고 뭔가 결정한 사례로 지금 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한 챕터를 전체를 활용을 해서 그래요? 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안젤리나 졸리 케이스는 아주 일부죠. 그렇죠. 아주 일부 네. 이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의 모습 중에 아주 일부인 뿐이지만 뭐 토폴이 요 사례에 주목한 거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라는 그렇죠. 기술 자체가 네.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과거에는 의사들이 정하는 대로 환자는 그냥 따르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하는 특히 상황이었다면 이런 수술 절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이 수술을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난 어떤 치료를 받을 건지를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에릭 토폴은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를 It's my data and my choice. 즉 나의 자료이고 나의 선택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폴은 이제 나에 관한 모든 정보는 나의 소유여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착용형 센서나 뭐 스마트폰의 임상 검사 그리고 이미지 촬영 장비 등을 이용해서 수집한 자료라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소유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추출하는 비용 역시도 내가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 23세기쯤 뭐 이렇게 이제 써오셨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네.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예, 23세기까지는 너무 토폴이 책에서 그렇군요. 사용했던 너무 23세기는 예. 너무 먼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긴 했는데 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금방 올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요즘 봐도 뭐 그 주변에도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왜 차고 다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차고 다니면서 뭐 재고 이러는 거는 네. 많이 하시고 심지어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뭘 자꾸 보세요, 뭘 보세요를 했더니 만보기 기능 그 안에 있고 뭐 네. 신방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네. 두 분이서 보고 나는 네. 오늘 몇 걸음 걸었는데 당신은 몇 걸음 걸었어 뭐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그 스마트폰이 이 미래를 어떻게 많이 크게 바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나 됐을 것 같냐? 그렇죠. 제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10년. 네.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제가 아이폰을 처음 산 게 청년회사라는 회사 들어와서인데 청년회사 들어온 게 2007년도거든요. 그 2007, 8 뭐 이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10년이 안 됐죠. 근데
그 스마트폰 없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아. 비교해 보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없었을 때. 지금하고 앞으로 10년 후하고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속도는 훨씬 더 또 빨라질 그러니까요. 거고 네. 바뀌는 속도는 그쵸? 심지어 뭐 물론 이 청취자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런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심지어 저는 대학교 초반까지도 삐삐 차고 핸드폰 없이 다니고 했었으니까 뭐 박생 같은 경우는 뭐 더 지금 한 네. 얘기였지만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전 삐삐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다니. 깜짝 놀랐죠. 예. 네,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불과 한 20년 모여 만에 네, 엄청나게 네. 세상이 변한 건데 그렇죠. 앞으로 10년 만에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거는 네. 가늠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네. 공부가 필요한데 뭐 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요 책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 굉장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추천사도 굉장히 많이 써주셨다고. 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했는데요. 그러시군요. 제가 몇 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전 미국 부통령인 엘 고어가 에릭 토폴의 연구를 칭찬하면서 누구나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미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네네네. 후보였던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미트 롬니는 네네네. 보건의료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요. 에릭 토폴이 빅데이터의 시대에 의료가 어떻게 민주화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혁신적인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몇 분 더 있네요. 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원래는 스티브 잡스였는데 네. 요즘은 이분이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께서도 네. 네네.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실 스마트폰을 막 존경해요. 누님께서 워낙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 추천했고요. 그 유명한 CNN의 의학 전문 기자 산제이 굽타도 네. 의료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에릭 토폴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즈 헬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이름은 저도 들어봤네요. 네. 여기 네. 편집장은 본인 부담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이 책을 당장 읽어라. 뭐 이런 추천서도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진짜 추천사의 이제 급이 다르네. 원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근데 미국 책인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추천서 쓰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참 흔하지 네. 않은 저도 일인 것 번역서 같은데. 많이 만들어 봤는데 처음 본. 아, 그래요? 그 정균 신이라고 이렇게 네. 딱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린 한국어판에 추천한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미국판에 미국판에. 삼성전자 저는 CEO가 한국어판에만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아, 미국판을 아니에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 동급이네요. 이 앞에 있는 대통령 후보들하고 여기 그런 거죠. 신 네. 사장님이. 그렇죠. 네. 그 에릭 토폴이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부통령, 뭐 대통령 후보 그리고 CNN의 산제이 굽타 등과 네. 동급으로 동급으로. 삼성전자 사장님한테 추천서 네. 써달라고 한 거죠. 진짜로 유명하신 분이군요. 네. 이분이. 네. 사장님 이 방송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한테 신정규 사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책을 한 권. 네. 근데 답이 없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사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잘 받았다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네. 아니, 바쁘시다 보니까. 들으시면 연락고. 분명히 에릭 부탁드립니다. 토폴도 그 책을 추천서 썼으니까 보내줬을 텐데 보내주셨겠죠, 예. 그 영어로 읽기는 힘들잖아요. 아무리 네. 사장님 영어 잘하시더라도. 이분은 좀 안 힘드시지. 아니에요. 그게 힘드실 거예요. 속도 차이는 조금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글판으로 읽어주시고. 바쁘신데 한글판으로. 네. 혹시 저 어렸을 때부터 보신 글자니까. 네, 정말 추천도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전 직원들한테 한 아유, 권씩 뭐, 선물하시고 대박이죠. 이런. 아우. 네. 삼성전자 직원 몇 명이에요? 몇만 명 되죠? 일단 전자의 임원급만 네. 10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직접 배달해드리나요? 뭐 주문만 하면은 네. 저희가 직접 얼마든지 신속하게. 인편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튼 뭐, 신 네. 사장님이 방송을 안 듣잖아, 근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관계자분 한 분이라도 네. 듣고 계시면. 네. 자, 청진기가 사라진다. 3년 전에 나왔던 그 책. 굉장히 한국 의료계에도 큰 파장을 던졌었는데요. 그랬었죠. 네. 나름 뭐 그때도 과격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는 좀 더 나가서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파격적으로 그리고 3년 그 사이에 또 기술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럼요. 이런 네.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 저희가 만든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이
강력 추천 그렇죠. 그런 책이죠. 의료계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한번 재미있으실 읽으시면 거예요.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청진기가 사라진다도 그랬던 것처럼 이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또 많이 네. 사실 것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청년의사에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출간을 기념해서 토론회도 하나 그렇죠.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렇죠.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소서문에 있는 LW 컨벤션이라는 곳에서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와 의학 자료의 생성, 보관, 활용 이런 제목으로 네.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것도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죠? 여기 뭐 의료의 민주화 시대에 어떤 제도 변화가 필요할까? 여기 이제 김선욱 변호사가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제 발표를 하나 하고요. 네. 또 다른 주제 발표로는 의료의 미래와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또 어려운 제목으로 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의 저자죠. 최윤섭 네. 박사가 또 주제 발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은 100분 정도 진행할 건데 100분. 그 유명한 서울의대 의료정보실의 김주환 교수. 유명하시죠. 네. 이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정보 분야에서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분이죠. 네. 예,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이사 맡고 계신 손문호 원장님. 네. 또 이분도 아주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최근에. 발명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활동하시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이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많죠? 제일 종합적으로 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니까 보건의료 정책과장 맡고 계신 이형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접 오시고. 과장급 중에 제일 선임이신 걸로. 네. 그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이제 긴 토론에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네. 과장님들은 원래 이제 잠깐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시거나.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세 분하고 김선욱, 최윤섭 두 분의 발표자까지 해서 같이. 5명이 100분 동안 아주 이 핫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책 소개도 앞에 잠깐 있고 그다음에 이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 그러니까 참가자 모든 분들께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를 드립니다. 네. 드리나요? 공짜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게 유료인가 보죠? 네,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프로그램의 등록비가 3만 원. 3만 원이면 책값하고 하면은 책값도 뭐 이거 3만 원. 3만 원. 네. 네. 그냥 책 사시고 책을 네. 사시면 토론회에 참여하실 공짜로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반대로. 토론회에 등록을 하시면 책 선물을 받으실 받을 수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셔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3만 원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네, 충분히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 도서 정가제 때문에 싸게 드릴 수가 책을 없어요. 할인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근데 네. 공짜로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또 되나요? 공짜로 선물. 선물. 증정. 그렇군요. 근데 웃긴 거죠. 예. 할인 판매는 안 되고 공짜로 드리는 건 되고. 어쨌든 저희가 11월 10날 토론회를 하고요. 지금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방이 아니거든요. 사전 그래요? 등록을 청년회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얼른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나 씨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이나 팟빵, 아이튠즈 등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변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1666-1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이거 왜 혼자 다 읽어야 돼? 이거 좀 나눠서 좀 읽지.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0월 9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